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대 이창민 교수입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앉아 계시는데 뭐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이 돈이 되는 얘기를 좀 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조금 매크로한 그리고 좀 히스토릭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가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구조적 변환기가 이제 끝나서 구조적으로 변화가 끝나서 이제 새로운 스테이지에 진입했다는 이야기와 그에 따라서 뭐 한일 관계 내지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진출할 때 리스크 요인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뭐 경제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짧게 지금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좀 할까 싶은데요. 이 FOIP라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나오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이제 FOIP 전략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원조는 일본입니다. 2016년에 지금 암살당한 그 아베 총리가 연설에서 FOIP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고 기시다 총리가 지금 그걸 이어받아서 지금 현재 일본의 어떤 세계 전략 중에 하나가 이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이죠. 이 아베 총리하고 기시다 총리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베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다가 글로벌 사우스를 더하면 그게 이제 기시다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지금 인도와 아세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특히 아세안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일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내지는 투자국, 수출국으로 역할을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 트럼프 이후에 일본은 뭐 전통적으로 미일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이 트럼프 이후에는 뭐 미국의 상대적 약화, 그다음에 그에 따른 동맹 관계 이완, 연성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인도라든지 호주 그리고 EU하고의 관계를 더 돈독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뜻을 함께 한다라는 한자로 유지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가치동맹이란 뜻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가치동맹국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통상백서를 보든 뭘 보든 한국은 거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일본에 있어서 얼마큼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복원이 안 돼 있어서 중요도에 있어서 우리 생각보다는 굉장히 일본에 있어서 한국은 중요도가 낮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정치는 지금 이제 기시다 총리가 불출마 선언한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8월 31일까지 일본에 있다 왔는데요. 한 2주 정도 있다가 왔는데 몇 명 정치인들, 기자들을 만나면서 차기 총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대충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시다 총리가 불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자민당 일당 독재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파벌 정치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기시다 총리는 네 번째 규모의 파벌에 속해 있고 일본은 킹이 중요한 게 아니고 킹메이커가 중요합니다. 누가 킹메이커가 되고 킹메이커 지위를 계속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본 정계의 킹메이커는 스가하고 아소 두 명입니다. 스가와 아소가 둘이서 이제 킹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 둘 중에 누가 지지를 해서 총리를 만드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지리멸렬한 일본의 그 파벌 정치에 국민들도 이제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민당 집권 여당이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야당은 그보다 훨씬 지지율이 낮습니다. 거의 한 자릿수 2%, 3%밖에 되지 않죠. 무당파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54%나 됩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가 되든지 뭔가 큰 변혁이 일어날 것 같지만 일본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안정적으로 54%가 아무도 지지하지 않지만 결국 선거 날이 되면 자민당 후보 중에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총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키시다가 차기 총리를 포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효과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적 지지도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인데, 키시다는 세 가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키시다의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키시다가 만든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공급 사이드 경제학입니다. 이 대학 다니실 때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경제학에서 거의 안 가리키고 넘어가는 이 공급 경제학이라고 있습니다. 레퍼 커브 나오는, 이게 이제 이 레이거노믹스, 미국에서 레이거노믹스가 나오던 시절에 많이 융성했던 부분인데, 부자 감세, 그 다음에 작은 정부, 이걸 특징으로 하고 있죠. 지금 일본이 키시다 새로운 자본주의가 주장하는 새로운 공급 사이드 경제학은 적극적인 정부와 중산층 감세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을 감세해서 소비 여력을 올려주자라는 건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은 과학기술 투자, 뭐 탈탄소, 디지털화하고, 분배는 임금 인상, 인적 자본 투자하자 그랬는데 이게 얼만큼 잘 됐느냐, 이건 뒤에서 이제 일본 경제가 과연 장기 침체를 벗어났는가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신경 쓴 게 어린이 육아 정책 강화입니다. 일본에는 2030 절벽이라는 말이 있어서 2030년이 지나면 그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인구 절벽을 벗어날 수 없다,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다, 저출산을 막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이전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올해부터 예산을 기존의 6조 엔에서 10조 엔으로 늘렸습니다. 하나로 고치면 100조 원이죠. 그런데 일본이 지금 저출산 정책을 1994년부터 올해까지 30년 동안 5년 계획 6차까지 했는데요. 엄청난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건 말씀 못 드리지만 결과를 보면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도 성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일본을 연구해서 저출산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데 얻을 게 없습니다. 저출산 다 실패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일본을 벤치마킹할 때 저출산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고령화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일본은 저출산하고 고령화 분리했거든요. 그래서 저출산은 어린이 가정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담당하고, 고령화 정책은 인구 재생산의 관점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민, 외국인 노동자 수용, 뭐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적정 인구가 천천히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생존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결국 키시다가 실패하게 된 계기가 방위력 강화 때문에 세금을 올리려다가 증세 안경이라는 별명만 얻고 거기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아마 다음 총리는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펀쿨 색좌라고, 젊은 사람들은 잘 압니다만 우리나라에 밈이 돌면서 굉장히 유명했던 일본 정치인이 있는데, 아버지가 유명하죠.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총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 경우의 수를 몇 가지 따져봐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27일 날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고이즈미가 공부가 부족합니다. 정치인이 뭐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바로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아서 한일 관계의 민감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리스크의 하나입니다. 제일 먼저 일본에서 지난주 회의할 때 가장 먼저 나왔던 우려가 이거였습니다. 고이즈미가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수가 있다. 주변 국가에 대한 배려나 외교적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한일 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경제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경제 좋아졌나 그냥 허울뿐인가, 이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제 가설을 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38,915엔이
일본이 1989년 12월 29일 종가였습니다. 왜 이걸 제가 수치를 기억하냐면 30년 동안 안 변했기 때문에 38,915엔 니케 지수 가장 높았던 이 수치를 기억하는데 이걸 돌파를 했습니다. 작년 7월에 42,224엔 됐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 90년대 2000년대 태어난 사람은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특히 최근 2, 3년 동안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8월 5일 지난달이죠. 블랙 먼데이가 있었죠. 4,451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것도 지금 일본에선 처음 겪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굉장히 돈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초임과 아들의 초임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합니다. 아버지 입사하셨을 때 얼마 받으셨어요? 나 21만 엔 받았는데 저는 22만 엔 받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가능합니다. 왜? 30년 동안 임금이 안 올랐으니까. 그런데 그 30년 만에 임금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얼만큼 올랐냐면 올해 렌고, 우리로 치면 이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합친 조직인데 5.1% 올랐습니다. 이거 33년 만에 제일 많이 오른 수치입니다. 이 금리, 그래서 이제 임금이 5% 이상 올랐고요. 희한하게 일본은 노동자도 사용자도 정부도 임금 올리는데 아주 찬성하는, 합의하기가 아주 편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임금을 뭐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마 임금은 계속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3월, 올해 3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철폐를 했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미일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잘 아시다시피 슈퍼 엔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만 마이너스 금리를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행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2006년에도 금리를 한번 올렸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일본은행이 굉장히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금리를 올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신중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입니다. 혹시 올렸다가 잘못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지만 여전히 양적 완화는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 거죠. 금리 정상화를 하겠다는 건지 긴축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확장을 계속 하겠다는 건지 애매한 상황이 됐고 결국 이제 시장하고 줄다리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이제 헤지펀드들이 포함해서 많은 이제 이 투자 엔저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엔저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슈퍼 엔저가 이어지다 보니까 제 동료들을 비롯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나락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하면 안 되는데 절대 달러당 150엔 돌파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방송에서 사라지고 얼굴을 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예측을 하지 않게 서로 예측하지 맙시다 얘기했는데 160엔이 돌파하니까 비전문가인 분들이 엔화 휴지 조각 된다, 엔화 1달러당 500엔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저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뭐 이 시장 상황이 예측 불가한 상황이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는 7월 31일 날 금리를 0.25% 올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아시다시피 안정된 상태입니다. 달러당 한 140엔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죠. 일본은행은 달러당 150엔이 넘어가는 것도 부담이지만 달러당 140엔 이하로 내려가는 것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착지점을 140엔대에서 연말 내년까지 130엔대 후반 정도로 잡고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올해 11월에는 미 대선이 있고 그다음에 중동 정세도 복잡한 중동 정세도 있고 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난 8월 5일 날 니케이 지수가 폭락한 건데 이게 뭐 시장에서는 뭐 엔캐리 청산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만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알고리즘 매매 때문에 이 매물을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큰 덩어리 이야기가 사실 이건데요. 일본이 자본주의 역사가 한 150년 됐습니다. 명치유신이 1868년이고 지금 2024년이니까 딱 156년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일본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프랑스에서 민법을, 독일에서 상법을, 벨기에에서 중앙은행 시스템을 등등등 해서 서양에서 배워와서 이식을 시킨 거죠. 그 이후에 큰 세 번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일본 자본주의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충격이죠.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에서 시스템을 배워오는 188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한 30년 동안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충격. 두 번째가 1931년에 만주사변이 있고 37년에 중일전쟁을 합니다. 그다음에 41년부터 태평양 전쟁을 하죠. 1945년에 종전이 되고 나서는 미 군정을 7년 겪습니다.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30년에 걸쳐서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도입했던 자본주의가 일본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본의 특징, 예를 들어서 일본은 은행이 굉장히 힘이 세다더라. 메인뱅크 시스템. 주주의 힘이 굉장히 약하다더라. 주주의 권한이 굉장히 약하고 종신고용, 연공서열임금제도, 그다음에 행정지도, 정부의 이거 전부 다 이 전 시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은 전부 다 1940년대에 만들어진 일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1990년대 아시다시피 버블이 붕괴하면서 장기 침체,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됩니다. 이게 세 번째 충격입니다. 각각의 충격은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변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두 번째 충격을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일본은 주주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처음에 자본주의가 도입됐을 때. 왜? 처음에 일본 자본주의에서 주주가 됐던 사람들은 다이묘들이었습니다. 다이묘. 다이묘가 뭐냐면 지방 영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 영주들이 자기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서 생활을 합니다. 중앙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치유신을 하고 나면 이 다이묘들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중앙에 반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에 세금을 못 거두니까 정부에서 국공채를 찍어서 줍니다. 금리가 7%에서 10%쯤 됩니다. 그런데 이 금리 이자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국공채를 전부 다 팔아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 주식 투자를 한 주주들은 전부 다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들이 굉장히 권한이 강했기 때문에 배당률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초기 일본 기업의 가장 큰 문제, 숙제가 높은 배당률을 어떻게 해결할까였습니다. 그랬는데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부가 쉽게 얘기해서 각 기업마다 할당을 줬습니다. 토시바에게는 소총을 만들게 하고 미쓰비시 중공업에게는 전투기를 만들게 하고 전함을 만들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군수 물자를 생산 명령을 내렸는데 주주들이 반대합니다. 기업의 이익하고 별로 합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주주총회를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주주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정부에서 CEO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은행을 통해서만 자금 조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컨트롤하기 쉬우니까 몇 개 은행을 통해서 이때 만들어진 게 이제 은행 시스템 자본주의가 된 거죠. 모든 은행들이 담당 기업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메인뱅크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한 푼이라도 더 주면 다른 기업으로 옮기니까 그것도 못 옮기게 했습니다. 노동자 이동 금지령을 내리고 임금을 못 올리게 하고 1년에 딱 한 번 정기 승급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게 1호봉 올라가는 거죠.
노동자들이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1호봉씩 올라갑니다. 이게 연공서열임금제도입니다. 그래서 종신고용, 연공서열임금제도, 일본형 금융 시스템, 주주의 약한 권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쟁하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이게 나중에 일본의 고도 성장기에 제조업하고 잘 맞아떨어지면서 일본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린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설명을 드렸냐면 일본이 버블이 붕괴하고 우리는 버블이 붕괴한 다음에 바로 일본이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버블 붕괴한 다음에 적어도 1996년까지 아무도 불황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도 도산하지 않고 실업률도 올라가지 않으니까. 왜 그랬냐면 은행들이 모든 기업을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기업이 망하면 은행이 망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망하지 않게 은행이 추가로 대출을 해줍니다. 좀비 기업을 계속 온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행과 기업 간의 유착관계, 그다음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망해야 될 기업을 망하게 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일본의 장기 침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자금 과부족인데 회색이 가계고 파란색이 기업입니다. 누군가가 플러스 저축을 하면 누군가 마이너스 저축을 해야 되죠. 가계가 플러스 저축을 하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기업에 대출이 되기 때문에 기업이 마이너스 저축을 해야 되는데 90년대가 지나가면 기업도 가계도 다 플러스 저축을 합니다. 왜? 기업의 체질이 바뀝니다. 돈을 안 씁니다. 지금 일본의 상장 기업의 60%가 무차입 경영을 합니다. 사실상 돈을 안 빌린다는 얘기죠. 기업도 가게도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결국엔 누가 돈을 빌리냐면 주황색, 오렌지색이 돈을 빌리죠. 정부가 그 돈을 다 빌려서 쓰고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일본의 장기 침체의 핵심은 돈 빌려주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돈 빌릴 사람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기 침체가 길게 이어지게 됐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잃어버린 20년도 안 쓰고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용어도 안 쓰고 잃어버린 15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1998년부터 2013년까지가 일본이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고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 동안에 일본 경제가 완전히 다른 스테이지로 바뀌는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일단 자본에서 지금까지 일본에서 은행은 망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은행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1년에 이 은행들을 이끌었던 대장성이 재무성하고 금융청으로 분할이 되죠. 그러면서 금융권 빅뱅이 벌어지면서 불량채권 정리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1997년부터 2006년, 7년까지 일본의 그 자본 시장이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는 시간이었고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고용 연공 서열임금 제도가 있으니까 일본은 정리해고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98년부터 정리해고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2002년에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비정규직 노동 시장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38%입니다. 우리가 한 34%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5년 동안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이 철저하게 이뤄졌고 이 자본과 노동을 연결하는 기업이 가장 개혁이 늦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기재부가 아니죠. 우리도 그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이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그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개혁이 한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고 2015년을 일본에서는 이제 기업 지배구조 원년이라고 하거든요. 매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 방안이 발표되면서 지금 굉장히 일본 기업들은 소위 말하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엄청 빠른 스피드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일본의 그 자본 시장과 노동 시장과 기업이 그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완전히 이제 새로운 그동안 이제 잃어버린 10년, 20년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잃어버렸다기보다 새로운 스테이지로 가기 위한
뭐 어떤 개혁의 과정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2010년대 중반부터는 그 이전에 성격과는 완전히 바뀐 새로운 스테이지에 들어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지금 일본의 우리하고도 관계된 국가 전략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반도체 전략이 있죠. 저는 이제 어디 가든지 한일 간의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달라, 발표를 해달라는 의뢰를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협력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발표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테마입니다. 왜? 일본이 과연 한국을 협력 대상자로 생각을 할까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협력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미일 간의 반도체 협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TSMC의 자회사라든지, 그다음에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의 그 메모리 플래시 공장도 그렇고요. 모든 일본의 반도체 관련된 이 계획들이 미국과의 제휴 업무 협약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본이 이 소재나 부품 이 기업들과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간의 협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의 그 반도체의 공급망 구조화에서는 한일 간의 협력의 공간이 더 협소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입니다. 라인야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뭐 다른 것보다 이 라인야후 사례를 살펴보는 게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을 이해하는 데 가장 알기 쉬운 교과서입니다. 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죠. 뭐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2차례 하고 지분에 관한 언급을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에는 많이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2023년 11월에 라인야후가 50만 건 정보 유출이 돼서 그게 문제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지만, 일본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2021년에 중국에 있는 자회사, 그 샹하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네이버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중국인 직원들이 라인야후의 정보를 들여다보면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훨씬 더 큰 문제가 됐고, 왜 일본에선 공포심을 가지고 있냐면,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네이버를 통하면 일본의 개인정보가 중국이나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공포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총무성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에게 정부가 그렇게까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일본은 2022년 5월에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경제안보법이 만들어졌는데 2023년 11월에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라는 걸 선정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의 라인야후가 선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는 선정이 되면 일본에게 있어서 중요한 14개 그 인프라 분야 기업들이 선정이 됐는데, 이렇게 선정이 되면 새로운 이 시스템 설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에게 위탁을 주거나 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사전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굉장히 정부의 그 강한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간섭만 받는 게 아니고 확실한 지원도 받게 됩니다. 뒤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소프트뱅크가 AI를 직접 개발한다고 일본 정부가 421억 엔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네이버가 AI 개발한다고 정부가 4천억 지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여론이 들끓을 겁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도 라인야후도 경제안전보장법상 특정 사회기반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이게 안 맞았던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있어서 한국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이버는 어디까지나 민간 기업이고 정부가 어떻게 민간 기업에게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네이버가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정부는 서포트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의 생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인야후가 일본의 국가 경제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깊숙이 개입해서 지분 조정까지도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적 근거가 있고 지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2023년에 갑자기 사이가 좋아졌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 수출 규제하고 나서 한국, 일본이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일본은 그 사이에 경제안전보장법 만들고 중요 기업들을 다 특정 사회기반 사업자로 선정을 했죠. 근데 이제 한국은 여전히 WTO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게 되니까 서로 쓰는 언어가 다른 겁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법상 중요하기 때문에 라인야오에게 개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한국은 WTO 세계에서 이 기업의 자유 의사가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우리 WTO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WTO가 지금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도 온도차가 좀 있고, 이게 앞으로 사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작에 불과한 게 한국과 일본은 디지털 동맹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여기저기서 주장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하루빨리 한일 디지털 무역 협정을 맺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일본은 미국하고 디지털 무역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디지털 주권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동맹끼리는 데이터가 국경을 넘는 데이터를 허용하는 디지털 무역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동맹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일본에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AI 투자를 하면 만약에 그게 경제안전보장법상 일본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또 쫓겨나거나 제약을 받거나 뭔가 벌금을 물거나 해야 되는 사항이 앞으로도 더 많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최근에 국회에서 이제 공급망 3법이 통과가 됐죠. 일본의 경제안전보장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매니지를 해줘야 기업들이 일본에서 투자를 할 수 있고, 일본에 투자할 수 있고, 같이 이제 뭐 합작 투자 제3국에서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이 디지털화에 뒤처져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얘기해 왔는데, 지난주에 일본에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환전을 제가 차 못 타고 갔는데 야, 일본에서 현금 없으면 이거 곤란한데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현금을 하나도 안 쓰고 일을 보고 왔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 스마트폰에 파스모 카드 같은 거를 이제 전부 다 담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면서 QR 코드를 찍든 해서 다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디지털화에 뒤처진 거는 사실은 각성만 하면 1, 2년 안에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유선전화 보급도가 5천만 명도 안 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은 10억 명이 넘습니다. 쓰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일본이 디지털화에 뒤처져 있다는 건 스스로도 각성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스테이지인 AI 혁명에서는 선두에 서야 된다는 의식이 관도 그렇고 민도 그렇고 굉장히 강합니다. 이번에 네이버와 라인야오의 균열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소프트뱅크가 원래 네이버가 개발하고 있는 AI에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직접 AI를 개발하기로. 그래서 정부도 소프트뱅크에 지원을 했고요. 지금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들, 뭐 오라클, 아마존, 구글이 일본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일본이 디지털 동맹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낮거나 불확실성이 없어서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미국하고도 디지털 동맹이 아니고 일본하고도 디지털 동맹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미일 안보 협력, 한미일 경제 협력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 한국은 지금 빠져 있고 미일 간의 협력이 굉장히 앞서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기업들이 데이터 주권, 디지털 국가주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끝으로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